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7페이지 보면 퇴직 예정 공무원 대상 맞춤형 은퇴 설계 교육 실시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은 이제 그 퇴직 예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네. 그 지난달에 좀 했습니다. 여기 그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취업이라든지 건강 관리 그다음에 자산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하는 게 경기도 인재개발원이나 연금관리공단께 교육 인원이 적습니다. 네네. 적다 보니까 자체에서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 자체로 좀 이틀간의 과정으로 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셨죠? 퇴직을 앞두신 분들? 예, 그렇습니다. 퇴직 남으신 분들 최근에 3년 이내 분들까지 했었는데 인원이 조금 더 수용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한 4년 이내까지 넓혀가지고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이게 뭐 한두 해 준비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뭐 얼마 안 남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강의를 많이 나가봤어요. 나가면은 저는 주로 하는 게 이제 어머님들, 여성들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 다 돼가네요. 그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부인들이 또는 아내들이 퇴직 후 남편이 퇴직 후를 미리 설계해서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였어요. 그렇죠? 우리 남성분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어깨에 가장이라는 그 짐을 짊어지고 있잖아요. 나와서까지도 또 그런 경우가 많고 저는 참 남성분들이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 여성 또는 반려자들이 미리 조금은 그런 걸 설계를 하고 준비를 했다면 나와서 같이 하면 아마 더 좋을 것이라는 이런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강이 좋아지고 해서 지금 사실 은퇴하셔도 너무 젊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보다는 사실은 본인이 일을 하고 뭔가 긴장감이 있어야 건강에 좋기 때문이지 꼭 뭐 돈만을 바라서 우리가 은퇴 설계를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은 어느 쪽에 맞춰서 교육하느냐도 중요하니까 그 의견 수렴을 하셔서 원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잘 하셔서 은퇴 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면 이거 같이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좀 철저하게 잘 계획 세우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청소년 230. 교육 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민철 과장님, 저번에 우리 동감통이라는 그 교육청과 소통하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같이 보고 오셨는데 그때 받으신 그 생각은 어떻게 되세요? 그 공감통이라는 소통의 장소를 보고 오셔서 느낀 게 뭔지 말씀해 달라고요. 예, 뭐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더 많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아가야 되는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 제일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는 게 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기본적으로 교육 예산하고 해서 300억 좀 넘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그 소모임에서도 말을 했지만 평택 씨가 이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300억을 쓴다는 그런 거를 알까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올해 1월 30일자로 왔습니다만 네. 가장 큰 문제는
약간 정보의 전달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저희 시가 교육지원청하고는 또 같이 아니면 또 따로 많은 부분에 있다는 부분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홍보는 확실히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교육청하고 소통한 거는 작년에 교육장님하고 요번이 두 번째인데 요번이 조금 더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전에는 도연들하고는 소통을 해도 사실 시의원들은 행사장 가도 뭐 그냥 오셨냐 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을 줘도 국비, 도비, 시비보여도 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결산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으시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 교육지원금은 이제 별도의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네. 이제 최종적으로 지급이 되는 학교에서 지출이 되면은 일단은 교육지원청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작년 행감 때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다각도로 좀 방법은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뚜렷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현재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고 뭐 오늘도 최근에도 저희 직원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학교 같은 경우 이제 교원지원청이 학교로 감사가 분명히 나가거든요. 네네. 똑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도 동참하는 방법부터 지금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빠른 시간 내에 좀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보면 건물을 졌는데 설계대로 하지 않은 게 발견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는 지원하고 그랬어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지 그나마 결산서처도 보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모양새를 보여줘요. 모양새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받을 건 받고 지적할 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지금 진로 진학에 관한 그날 공감 통해서도 보면 진로 진학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로 진학을 떠나서 그 우리가 하는 진로 진학하고 뭐가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뭐 차별화 개념은 아니고요. 서로 매칭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진로와 진학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교육지원청 쪽은 아무래도 이제 진로에 더 관심이 많은 편이고요.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진학을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교육지원청은 진로 쪽에 좀 더 비중을 둔다면 저희는 그쪽에서 비중을 둘 수 없는 진학적인 부분에는 지자체에서 최대한 좀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중복되거나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하고 뭐 완전히 갈라서라는 게 아니라 자기 영역을 제대로 하라는 거죠. 가르마를 잘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을 해서 이거를 지원하고 특화할까를 생각을 해야지. 지금 진로 진학 그 부분에서도 조금 예산이 많지 않은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한쪽으로 제대로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개혁하고 싶거나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특화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이 있으실까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네, 그럼 간단하게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요번에 업무 보고를 보시면 이제 조금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제 요번에는 좀 기존에 하던 업무 보고하고 좀 방향을 좀 일부 달리 네, 해봤습니다. 많이 그래서 정리는 해오셨어요. 예, 이제 저희가 교육에 대한 비전을 하고
각각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제를 한번 도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거에 따른 각각의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매칭을 해본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중복되는지 저희 스스로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일몰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신규 사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메꿔 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보고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컨택과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좀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집중과 선택을 잘 하셔서 또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확하게 예산을 투입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길 바래요. 계속 그리고 정말 필요한 데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냥 원래 있던 계획이니까 사업이니까 우린 그냥 이대로 가겠다? 전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청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히려 교육청에 원하는 부모님들 마음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하고는 차별화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열정적으로 하시지만 조금 더 힘을 내셔서 교육청하고 소통해서 또 현장의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어머님과 말하는 뭐 부모님들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고 정말 우리는 어느 쪽에 집중을 해서 이거를 해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향후 꼭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진학 박람회 꿈날이 있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이제 진로 박람회는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은 2019년 이후에 이제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4년 만에 열리게 된 상황이었고요. 뭐 이 날씨가 이렇게 좀 도와주지를 않아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솔직히 달성은 못했습니다만 이틀간 약 6천 명이 넘어가는 인원이 일단 방문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금요일은 기존에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방식의 수업의 연장선으로 준비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날만 약 한 3천 명 이상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부모와 함께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컨셉을 잡았는데 날씨가 도와주지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직은 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 중입니다. 그래서 네. 올해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 보강해야 될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을 더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체험한 프로그램 부수 구성을 보면은 여기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게 어떤 거였어요? 행복센터, 탐색나라 뭐 여러 가지 6가지 중에서 그래도 인기가 있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별도로 계약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4차 산업 쪽이었습니다. 4차 산업 쪽에 학생들이 일단 제일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직업 체험, 그다음에 이제 소수기는 하지만 심도 있게 멘토로서의 그런 분야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고등학생들이 생각보다 토요일 날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아이들이 4차 산업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4차 산업을 알까 하지만 알고 있잖아요. 관심도 갖고 있고 그만큼 자기들의 미래는 현재에 머무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 시도 그 머무르지 않고 앞을 내다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4차, 5차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니까 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계획할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거 어딘가 한번 소통해 보셔서 좀 더 선제적으로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진로 박람회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어머님들은 벌써 고등학교, 대학을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그 고등학교 때 가서 뭐 진학 박람회를 한다? 이거는 좀 늦지 않았나 생각해요. 지금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우리 평택시가 정말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교육에 대해서 그만큼 성장하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은 이사를 왔다가도 교육 때문에 다시
영통 이상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주하는 조건 중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교육, 문화, 의료. 이런 부분에서 문화도 뭐 우리가 아직 뭐 그렇게 많이 저기는 안 하고 있지만 의료도 지금 대학병원이 생기고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교육 쪽에서도 국제학교를 유치한다지만 그 국제학교는 우리에 국한되지도 않고 정말 가기는 낙타 바늘구멍 갈 정도로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평택시 교육 격차 또는 평준화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도 관심이 많으신데 그런 답을 아직 못 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하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거는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좀 더 신경 쓰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이야 과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현황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이제 지난해 실적과 구매 실적과 이제 올해 이제 2023년 구매 계획을 공고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국 지년 20년 실적이 전국 평균이 지금 전체 구매액의 2.75%예요. 근데 우리 평택시는 지금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 꼴등이더라고요. 꼴등. 지금 2.27%고 내년도 계획은 1.07%예요. 그 지금 이게 그리고 내년도 구매 계획도 다른 데들은 이제 계속 조금씩 계획을 높게 잡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전년도는 2.27%였는데 올해는 1%로 또 내려가요. 이거에 대해서 좀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사회적 제품은 정부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구매하게끔 돼 있고요. 네. 일단 요 총괄은 이제 사회적 경제팀 미래전략과 사회적 경제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요건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 시군 평가 항목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산하 먼저 공공기관에도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하라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공문으로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각 부서, 각 관공서 사회적 기업에 있는 품목들 그래서 저희 공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제 구매를 할 때는 사회적 기업 제품인지 저촉 여부를 미래전략과에 공문으로 이제 협조 의뢰합니다. 해서 이제 거기서 이 제품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구매를 하는데 사회적 경제팀에 하면은 이거는 어디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하고요. 해당 사회적 기업 제품이 없으면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 시에서도 저희도 이제 회계과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것도 다 이렇게 사회적 경제팀하고 이제 협조해서 이제 구매하고 있는데 사실상 꼴찌 글쎄 그건 잘 저희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게 올해 4월달에 이제 발표된 자료인데 지금 보면 이제 자치단체 전국 평균이 그러니까 한 6% 정도 돼요 전체 구매율에. 근데 이제 우리 시는 지금 이제 이렇게 낮은데 이게 지금 문제가
우리 그 사회적 기업이 우리 시에 이제 속해 있는 사회적 기업이 적어서 그런가요? 뭐 그런 제품이 좀 없어서 그런 부분. 제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 관내 이제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한 그 생산품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건데 타시하고도 이제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소용 영업을 뭐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게 되면 매출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걸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사회적 기업이 지금 뭐야 그 취약계층 그 고용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저기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도 좀 그 각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 제품을 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좀 계획을 좀 수립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치고 뭐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지금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지금 맨 31개 지자체 중에 31등이더라고요. 이 참 심각하다 문제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내년도 구매 계획도 올해보다 올해 반뿐이 안 돼요 또. 예? 다른 데는 그래도 조금씩 좀 구매 계획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지금 2.2%에서 1.07%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적은 데다가 거기에 반으로 준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각 부서에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사회적 기업들 좀 육성하는 그런 이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저희 그 시의 그 중도의 퇴직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중도 예, 퇴직하는 그 사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좀 늘어났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약 48명 정도가 중도에 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같은 경우보다는 한 2배 정도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뭐 전국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공무원 지원율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한동안 높다가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 그 근무 여건이라든지 뭐 적성에 안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또 민원에 시달리는 뭐 그런 이유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중도 퇴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런 퇴직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면 또 우리 시 뭐 업무 하는데 또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 대책이나 뭐 새롭게 고민하는 그런 정책이 있는지 한번. 예, 뭐 정부에서도 뭐 최근 언론에 많이 나오듯이 이제 공무원 이제 응시율도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8급, 9급, 8급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 이 부분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 9급, 8급 직원들에 대해서 뭐 정신 건강 상담은 꾸준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관리자들한테도 계속 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새로 들어오신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좀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급 정도 되신 분이 나가면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숙련된 그 공무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는 뭐 부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 공무원 우리 신규 공무원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많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적응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데 좀 신규 공무원들이 이렇게 지금 이게 퇴직하는 지금 좀 그걸 좀 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뭐 그 적응을 돕기 위한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든지 뭐 다양한 좀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 공직생활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했는데 보니까 재직 기간 5년 이하인 공무원이 한 41%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지금 이런 이제 조사가 나오고 그래요. 지금 행정연구원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 이직 이후로는 이제 낮은 보수가 제일 많이 44% 정도 꼽히던데 이거에 대한 뭐 이런 뭐 보수 같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좀 그런 다양한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몇 페이지야? 무보직 6급 의 현황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총 106명 정도 되는데 이 무보직이 이렇게 지금 많다 보면 이분들의 그 업무 뭐 능력 뭐 업무 저거라든가 그런 이게 조금 무보직으로 오래 있는 분들의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무슨 대안이나 이런 건 있으신가요? 예, 뭐 기본적으로 무보직 6급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속 승진 제도가 생기면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이 팀장 직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직렬 간 균형을 맞추려고 최대한 좀 노력은 하고 있고 좀 좁혀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직렬에서 앉아야 되는 필수 보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뭐 필연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는 저 이제 요번에 지금 공업직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공업직들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18년까지 이제 전직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때는 5년 넘게까지 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고요. 이 중에도 뭐 지금 3년, 4년 되신 분들은 요번에 조금 더 보직이 나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직렬이 가서 복수적으로 맡을 수 있는 그런 직위를 저희가 발굴해서 이 직렬 간 차이를 갭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은 좀 하고 있다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저희 그 6급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공무원 전체? 아, 6급 현원은 지금 566명입니다. 566명이요. 예. 거기서 106명이면 대단한 20% 정도 되는 그런 인원인데 지금 이분들이 뭐랄까 이 직무를 못 받게 되면 또 의욕도 상실할 거고 뭐 업무 효율성도 저하될 거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좀 대안을 찾아가지고 좀 최소한의 기간 동안 좀 긴 분들은 뭐 4년도 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보니까 기간이 3년 예, 이상도 그 직렬별로 좀 차이가 꽤 있습니다. 직렬별로. 예. 이걸 좀 잘 좀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지금 휴일 수당을 지급을 하는 사례가 좀 적은 것 같은데 휴일 근무 수당이나 시간의 수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 시가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 이걸 시간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저희가 지금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휴일 근무 수당 내역은 21년에 82명, 22년에 115명 뭐 이렇게 1년 동안. 근데 지금 이 시간의 근무 수당 하신 분들은 뭐 한 2만 4천 명 정도 이렇게 2만 4천 명이죠 인원수로 1년에 이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휴일 수당도 지급을 하고 계시나요? 이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휴일 근무 수당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휴일에 당연히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의 근무 수당은 모든 직원이 해당은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의 수당의 맹점이 일요일 날 나와서 혹시 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까지만 인정이 되는 부분 때문에 상시 근무하는 일요일 날 당연히 나와서 휴일에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은 휴일 근무 수당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휴일 근무 수당 지급하는 그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에 꼭 필수적으로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지금 대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인원이 작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보통 이제 저희 부서에 행사하는 부서들이든가 문화체육과 이런 쪽에는 휴일날도 그 직원들 나와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하던데 그런 분들은 지금 이 휴일 수당에 적용 안 하고 시간의 수당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까? 그 일시적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면은 시간의 근무 수당으로 다 적용하고 계속 있습니다. 하루 이제 종일 근무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네요. 예. 근데 이거 휴일 수당을 지금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부분은 이제 그 나오는 그 업무별로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제 행안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업무를 휴일수당 지급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저희가 그거는 업무별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행사는 휴일에 항시 있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그러니까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휴일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의 근무상으로 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휴일에 나오면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잖아요. 어차피 뭐 휴일도 뭐 다른 뭐 기업체도 그렇지만 뭐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휴일에 나오게 되면 휴일 수당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문헌적 의미로는 그런데 이제 제도 자체가 이제 그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일에 항시 출근하는 업무 쪽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 뭐야 행안부의 그런 지침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중앙정부에서 수당 부분도 전부 다 이제 세부적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리해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치협력과 좀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 그 지금 통리장 임명 관련해 가지고 그 지난번 행감 때도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그 지금 이 통리장 임명하면서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지금 뭐 읍면동에 지금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 이게 좀 이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명확하지가 않아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매번 그 통리장 그 선출 과정에서 그 주민들 간에 그런 굉장히 그 다툼도 있고 막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동장님 같은 경우도 계속 이거에 시달리면서 그 팀장이나 이런 동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좀 규칙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제3조에 보면 그 통장 임명에 관한 부분 그쪽 부분하고 그쪽에 보면 이제 제일 논란이 많이 되는 게 그 통리장 지원 신청자는 별지로 서식에 통리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와 주민총회 추천서 회의록 등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지금 많이 이제 시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또 이제 일반 민원인이 해석하는 거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문제가 물론 통의장 연합회 회의할 때도 나오고 있지만 25개 읍면동에서 통의장을 임기가 다 돼서 이제 추천할 때 이제 선발할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민원도 많이 받아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는 지금 조례 개정, 이 규칙 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사례하고 행안부에도 질의도 하고 그래서 새롭게 명확하게 좀 이 내용 자체가 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고 단서 조항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단서 조항을 다뤄서 이런 문제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고 의원님들께 사전에 요거는 규칙 개정하기 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연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얘기들이 연임 지금 현재 저기는 연임이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2년 임기에다가 연임할 수 있다 할 수 이렇게 있다라고 돼 돼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뭐 이래던 뭐 그런 그 좀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하고 대신에 단 이제 문제가 이제 또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또 읍면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단서정을 달아가지고 뭐 하든지 이런 방법도 좀 같이 좀 논의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이제 지난번
행감 때도 이제 얘기가 됐었지만 이걸 어디 통의장 추천 방식을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이렇게 추천 방식을 재검토해 주길 바라면 했는데 이것도 좀 명확하게 좀 아니면 이게 규칙에 못 담는다 그러면은 매뉴얼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좀 달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뭐 관리사무소하고 뭐 선거관리위원회 여기서 막 싸움이 나고 막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시에서 매뉴얼화 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게끔 통일상 선출하면서 매번 알겠습니다. 매뉴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향후에 이런 분쟁 소지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번에 이제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이제 저기를 공포가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여기도 지금 또 여러 가지 이제 민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조례 이제 그 전에는 지금 공개 모집 절차에 따른 그 추천 방식을 지금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였잖아요. 줄이고 그 다음에 또그 읍면동에서 이제 한 명씩 추천해가지고 25명이 되고 그 나머지 이제 15명을 이제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 뭐 이런 분들로 하는 거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이제 참여하던 분들 사이에서 이게 지금 연임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정이 이런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서 연임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도 그 중에 누가 연임을 할 거냐 이런 내부 분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지금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총 6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지난번 의원님께 때 아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그 읍면동 대표성 때문에 25명을 하는 바람에 공개 모집 숫자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조례 안에 보면은 읍면동에서 추천해주는 부분들이 읍면동장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참여예산위원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현재 드러난 거는 없거든요. 현재 22읍면동에서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다 명단이 올라와서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다만 그 전문가 추천이라든가 이제 공개 모집 이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25개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받지 못한 분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심사 과정이나 전문가로 인정을 못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공정하게 절차를 통해서 심사를 좀 했고요. 60명 이제 명단을 확정을 해서 새로운 임기를 이제 2년 임기를 좀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금 이 조례가 이제 이게 됐지만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참여했던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해봤으니까. 예. 근데 지금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지만 이런 그래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참여할 의지가 있는데 이런 거로 인해서 뭐 전문가라면 이게 이제 전문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 범위는 이게 무슨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뭐예요? 여기 보면 지금 전문가 범위는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재정 전문가도 될 수가 있고요. 지역 대학의 이제 교수님들 그런 그런 분들 또 이와 관련해서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전문가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뭐 그런 전문 지식이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해줄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자꾸 막다 보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 인원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들고 그걸 하여간 내부적으로 잘 그걸 좀 정리해가지고 문제 없이 좀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우리 각
위원이 계속 여러 군데 이렇게 위원으로 하는 중복 위촉위원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페이지 232페이지에. 근데 지금 저희 위원회 조례 보면 이게 3개 이상 그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렇죠?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 3회를 그렇죠? 3개 위원회 이상을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위촉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예. 근데 지금 뭐 6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뭐 계속 3개 이상 참여하시는 분도 꽤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예, 저희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면은 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위원회를 초과 중복되거나 같은 위원회 3회를 초과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네. 이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 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하고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그리고 평택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님들 이렇게 3가지로 이제 예외 조항을 해놨는데요. 여기 지금 각종 위원회 중복 참여하시는 분들 자료에 보시면은 의원님들 이제 빼고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가 보면은 12분이 그 조례에 3개를 초과했으니까 4개 이상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이분들이 위원회를 설립을 하거나 새로 위촉할 때 각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 때는 우리 자치행정 협치과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 이런 단서 조항에서 이분들이 참여를 안 하면 이게 좀 위원회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분들은 부득이 불가피하게 그런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저 중복 초과하는 위원회 참여하는 거로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특수 전문 분야로서 이런 3조 1항에 해당되는 분들이다 말씀인 거네요. 그죠? 예. 이건 제가 이게 뭐랄까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뭐 피치 못해서 그러실 분들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가급적이 아니라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3개 이상 위촉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뭐 피치 못해 가지고 그런 뭐 전문 분야에 그런 분이 안 계시면 이렇게 된다고 단서조항은 돼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정의하기 전에 잠깐 보면 저희 자료 주신 거 보면 91쪽이나 뭐 민원 처리 결과 통보 같은 경우 민원인에 대한 뭐 김땡땡 아주 뭐 보호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행정위원회 같은 경우 188쪽에 보면 왜냐면 이게 지금 자료에 대한 부분이어서 제가 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이 있고 교육청소년과도 289쪽에 동일한 사안들이 있는데 지금 김땡땡 이땡땡에서 실명이 블로킹 처리가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면 평택시에서 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성명에 대한 민간인들에 대한 보호 특정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지금 저희가 위원회 참석 불참자 참석이나 불참 위원들에 대한 표기를 하는데 성명이 불상이에요 다. 기본적으로 감사에 대한 자료가 비공개되어져야 되는 어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보호해 드리는데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저희가 감사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다시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제가 다시 해서 의원님들 예. 각자 다 자치연대뿐만이 해서 아니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도 그렇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된 어떤 저희 의회에서 의회 감사에 대한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